최고의 페이지. 와. 반갑습니다. 네, 최고의 반갑습니다. 페이지 박종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내면의 현재를 깨우는 이동훈 코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책은 류시화 시인의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네, 이십니다. 네, 근데 먼저 근황 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최근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근황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 저부터 얘기해야 되는군요. 제가 그 지방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새벽 4시 그 집에서 이제 서울역까지 택시를 타야 돼요. 택시를 타는데 택시 시간이 한 25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카카오 택시를 불렀어요. 카카오 불러서 택시 이제. 좋습니다. 네, 불러서 딱 했는데 택시가 왔긴 왔는데 그 택시를 타고 갔는데 제가 고속도로가 아닌데 140km로 달리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야, 진짜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영등포에서 이제 그쪽까지 25분인데 15분 만에 갔어요. 딱 가고 나서 굉장히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탔거든요. 그러면서 야, 이게 굉장히 이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탁 내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야, 이게 만약에 제가 시간에 막 쫓겼다면, 제가 막 거의 막 20분밖에 없는데 막 이렇게 차 시간에 쫓겼다면 이분에게 굉장히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이. 근데 오히려 제가 여유 있게 출발하다 보니 그분이 그렇게 막 열심히 달리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별로 고맙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내가 마음의 여유가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좀 이렇게 좀 다양한 걸 볼 수 있는데, 내가 쫓기게 됐을 때는 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겠구나, 뭔가 불법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이 책을 보면서도 내 삶의 여유를 좀 더 돌아보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알게 하는 책이 아닌가 하면서 이제 제가 그 시간에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 책하고 똑같은 뭔가 이렇게 맥락이 닿는 네. 경험을 최근에 하나 했는데,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주도 갔었어요. 제주도에 네. 사실은 강의가 수요일 날 아침에 있고 금요일 날 저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갔다가 금요일 또 가는 건 바보 같은 행동이다 시간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남았네요. 가운데가. 네. 그래서 한 3일 동안 제주도에 있자 하고 네. 제주도에 갔었습니다. 네. 뭐였어요? 둘째 날은 첫째 날은 뭐 돌아다니고 했는데, 둘째 날 아무튼 한라산도 갔었어요. 한라산은 우리 사실 제주도에 가가지고 있기로 한 결정적인 게, 우리 유경철 대표가 네. 제주도에 가가지고 이 호텔에서 자라. 그래서 그 호텔에서 자고 그 지역에서 돌아다녀라. 그 지역에 가고 돌아다녔고, 한라산에 영실 코스로 가라. 그래서 영실 코스에 가고, 뭐 그렇게 우리 유 대표가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어땠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네, 이런 면 생각해보면 혼자서 이렇게 여행 가는 거는, 나는 뭐 경험하는 거 이런 거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유 대표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는 리더지, 리더. 네. 우리 유 대표 리더십으로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혼자서 이렇게 어디 해외 여행 가시고 하시는 분이 우리 김관주 소장님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김관주 소장님이 처음인 것 같아. 우리 주변에서는. 김관주 소장님은 선각자. 네. 김관주 소장님 듣고 계시죠? 아무튼 듣고 있을 거예요. 맨날 듣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각자. 근데 영실 코스 어땠어요? 영실 그때 코스- 올라갔을 때 느낌이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계단을 1시간 반쯤 쭉 가는 것 같아요. 그쵸. 느낌에 1시간 반쯤 계단만 쫙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는 힘든데 처음이니까 이 힘든 게 뭔가 보상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갔어요. 근데 산이라는 거는 무작정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는 피라미드처럼 생긴 게 아니라 쭉 올라가다 보니까는 위에 평지가 또 나오고, 그 높은 평지에서 뭔가 보는 경치 이런 게 되게 또 색다르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경험하고 느꼈고, 네. 그러면서 그날 되게 힘들었으니까 내려와가지고는 호텔에서 우리 읽어야 되는 책을 우리 류시아 씨의 책을 쭉 읽었는데, 이 류시아 씨는 그런 삶이 일상이겠구나라는 그런 그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네. 뭐 인도 같은 데 가가지고, 티베트 같은 데 가가지고 네. 뭔가 자신의 경험 이런 것들을 글로 남기는. 그래요. 예. 근황인데 디키인데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네. 짧은 에피소드가 있어서, 저는 이제 제가 영종도 쪽에 그때 이제 강의가 있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 아는 지인인데,
제가 그쪽에 이사 온다고 해서 잠깐 뭐 간 김에 집 좀 잠깐 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따라간 적이 있는데 잠깐 영종 신도시 하는 신도시죠. 근데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거기 갑자기 입주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다 아파트 새 건데 입주가 몇천 회대가 한꺼번에 해가지고 아파트 전세 가격이 확 떨어진 거예요. 근데 얼마인 줄 아세요? 내가 깜짝 놀란 게 영종도? 영종도 하는 신도시. 영종도 들어가면 바로 이제 왼쪽에 있거든요. 인천대교 그쪽 사이에 있는 신도시인데 이제 아파트 단지가 꽤 있어요. 근데 25평 새 아파트인데요. 1억이에요. 전세가. 근데 너무 싼데 그 싸기도 한데 딱 그 봤거든요. 근데 보는 즉시 너무 놀랐어. 앞에 이렇게 숲이 그냥 완전 숲이 앞에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뒤를 돌아봤더니 바다가. 우와. 근데 느낀 게 뭐냐면 와, 진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게 있구나. 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좀 거리가 있으니까 살기 좀 그런데 어쨌든 그 느낀 게 이렇게 저렴하고 이렇게 좋은 집들이 조금만 서울 벗어나도 많이 있구나. 근데 우리는 그 많은 돈을 주고 서울에서 그냥 복작복작 사는 게 너무 좀 슬프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야, 희한하네요, 진짜. 네. 그 좋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물 가까이에 있으면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물 가까이에 있으면 우울증에 걸린다고 또 누가 하던데? 그러니까 한강 오래 보면 우울증 그렇죠. 걸린다고. 네. 그래도 살고 싶다. 그래도 살고 싶어. 아니 그게 한강 아파트가 비싸니까 그렇게 생각해야지 마음의 위안이 되니까.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비난하는 거야. 네. 그렇죠? 안 보면 안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자, 오늘 책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네. 류시아 씨의 책입니다. 류시아 씨는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신 분일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본명이 안재찬, 다른 이름이더라고요. 류시아라는 이름은 본명이 아니고 그냥 가명? 필명이라는 게 있는 거죠. 아, 저도 이름을 바꿔야겠네요. 필명이 너무 예쁘잖아요. 유시화.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구나. 여성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적이야. 문학적이야. 시적이고. 류시화. 저희도 이제 이름 바꾸면 저도 더 잘 나가는 거 아닐까. 뭐로 하시게? 농담이에요. 네. 류시아 씨는 그 어디 보면 58년생, 어디 보면 59년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 베이비붐 시대에 58년 개띠랑 비슷한 그 시절의 사람이신 것 같아요. 그때 태어나셨고 1980년에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등단하신 걸 보니까는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21~22살에 2~3살에 뭔가 대단한 그 뭔가 명성도 없고 사회적으로 잘 플러그인이 되신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주 유명하신 분들하고 시 활동을 했는데 보니까는 몇 년 하지 않고 중단하셨어요. 몇 년 하지 않고 중단하시고 83년에 중단하시고 88년서부터는 명상 미국이나 인도 이렇게 다니시면서 명상 활동하시고 그렇게 지금의 삶 같은 거를 바꾸신 것 같더라고요. 아마 뭐 잘은 모르는데 80년대 정도면은 사람들이 다 운동권 데모를 많이 하고 막 그랬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민중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데모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마 너는 왜 참여를 안 하냐 막 그러면서 갈등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면 저런 면으로 봤어도 이분은 지금 자신의 생활 패턴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니까 뭔가 대단한 것을 뭐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는 삶을 사는 분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시집들을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분의 번역서 중에서 영혼의 닭고기 수프 이걸로 맨 처음에 봤던 것 같아요. 유명하죠, 그 책도 네. 많이 팔렸어요. 그죠? 그리고 처음에 본 게 아니라 좀 나중에 봤던 시집 중에서는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진짜 유명한 책. 제목도 되게 끌리죠. 번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 책의 안에 이 시집 안에 있는 뭐 다른 분들의 시를 묶어놓은 건데 제목 그 내용들이 다 제가 많이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씩 강의 소재로 많이 사용하고 뭐 그랬었던 기억도 납니다. 아무튼 되게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는 삶을 사시는 분.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이 책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시인의 경험이 있고 그리고 시인의 생각이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네. 이 책 보신 느낌이 어떠십니까?
느낌이요. 저는 사실 제가 이 책을 되게 이 책에 읽기 전에 유시아 씨의 페이스북이 있거든요. 페이지가 있어요. 엄청 사람 엄청 많아요. 근데 그 페이스 페이지를 글을 항상 봤었어요. 근데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들도 많이 올리고요. 그 외에 본인 얘기도 옛날부터 제가 올렸으니까. 근데 보면서 굉장히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또 요즘 최근에 그들이 되게 남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일반 사람은 아니다. 뭔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인 위급까지는 아니지만 좀 난 사람. 그래서 특히 정신적으로 영혼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기대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 책이 나왔을 때 굉장히 기대했고 그래서 이제 이거잖아요. 근데 그냥 그 읽으면서 그냥 뭔가 가슴 속에 팍팍 박히는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우화를 예를 들기도 하고 본인이 뭐 이제 인도에 가서 경험한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고 많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다양한 사례들이 기본적으로 이질적이지 않고 그냥 우리 삶의 어떤 통찰과 엮여져 있는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느낌을 줘서 굉장히 몰입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빠르게. 근데 이제 단점은 이런 책의 단점은 한번 읽고 나면 좀 약간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여러 번 읽고 또 좋은 것들은 적어놓고 이렇게 해도 좋을 만한 책이다. 가까이 놓고 자꾸 보고 싶은.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산문집이거든요. 네. 그냥 뭐 에세이 같기도 하고 에세이고 산문집인데 문장이 왠지 시를 읽는 듯한 그런 기분을 줘요. 이분의 시 자체가 좀 막 어렵고 그렇지 않게 쉬운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문체가 이 책에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코치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책을 보고 저 사람이 그 우리가 스토리를 통해서 풀어내는 부분들이 참 탁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뭔가 이걸 얻기 위해서는 고행의 길을 가야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책은 좀 고행의 길이 아니라 좀 편안한 길로서 우리가 좀 더 깨닫고 내 삶을 좀 돌아보게 하는 그게 스토리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좀 더 이렇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방금 우리 유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리는 두 번 다시 읽질 않아요. 스토리로 된 책은. 왜냐하면 그 스토리가 이제 머릿속에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읽고 참 좋았는데 다시 한번 딱 되돌아보면은 그 책을 다시 안 읽게 되는 부분들이 아마 스토리 형태로 되어 있는 책들의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 책을 보면 스토리로 된 책들은 내용을 머릿속에 알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그 책을 다시 짚기가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좋은 책이긴 한데 두 번째 읽지 않게 될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분의 시집은 제가 몇 번씩 볼 때마다 좀 다른 느낌을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라는 거는 뭐 그런 것도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시는 좀 어렵지 않아요? 다른 시들 딱 보면은? 그렇죠. 시는 진짜 어려워요. 딱 봐서 함축적 의미가 있고 잘 비유가 모르겠어요.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시인 중에 김소월 시가 너무 좋아요. 네. 김소월님의 시는 너무 쉽지 않아요. 진달했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뭐 이런 이야기가 그냥 이런 게 시지. 근데 저는 이 책도 좋았던 게 그 비유가 너무 좋았던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우화라든가 아니면 특히 뭐 인도나 아랍권에 있는 그런 사연들을 가져와서 그거를 다시 자기가 우리 삶에 풀어내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나 매칭이 되니까 약간 성경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정도로 굉장히 그런 비유법이 좋고 그다음에 인간의 본질적인 어떤 문제들을 사실 잘 건드리고 끄집어낼 수 있고 그걸 이렇게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런 감성도 갖고 있지 않나. 그게 이제 아무래도 영성 쪽으로 그다음에 뭐 그렇죠 명상도 많이 하고 특히 인도에서 있는 그쪽의 어떤 서상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는 글을 그냥 한두 번 쓴 사람하고 매일 쓰는 사람하고는 좀 표현 방법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또 한 번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사람하고 두세 번씩 자기가 계속 몇 번씩 고쳐서 쓴 다음에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글은 또 다를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의 그 사례 중에서 하나가 비 오는데 이렇게 뭐 어디 올라가서 자기가 이게 내 신세가 뭐냐 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것이 글 쓰는 사람 시인으로서의 어떤 삶이고 이 상황이 참
고마운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때 막 자기가 시를 막 외우는 걸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수많은 시들을 외우시는구나. 수많은 얘기들을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가지고 있어야 사실은 어떤 글을 쓰더라도 그게 좀 더 정제되고 다듬어진 글이 나오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소스가 많으면 그렇죠. 내가 뭐가 생각했을 때 거기 적재적소에 가져올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랑 뭐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랑 훨씬 더 100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게 뭐 정확하고 뭐 잘 쓰임새 있게 고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약간 부럽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글을 쓴다는 그게 글을 우리가 쓴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람의 삶을 보면은 그쵸. 그냥 명상하고 뭐 여행하고 글 그냥 쓰고, 글 쓰고 먹고, 책 읽고 뭐 이런 게 삶이 지속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부러운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수입이 있어야 하는 건데 어쨌든 이분은 뭐 베스트셀러 작가니까 가능한 일이잖아요. 이분은 부자일 것 같아요. 나 잘 모르지만 그냥 느낌에. 근데 뭐 책에 있는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돈이 많이 쓰거나 뭐 굉장히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진 그냥 굉장히 않으신데. 맨날 게스트하우스 자고 네. 뭐 그렇지 호텔 잘 이용 안 하고 그냥 진짜 밑바닥 생활처럼 생활하는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생활은 그렇게 하시는데 네. 돈이 많아? 아니, 뭔가 왠지 많을 것 같아 느낌에 기분에. 그럴 수도 있죠. 한번 만나보고 싶긴 하네요. 저번에 그러니까. 그 출판 이거 기념회 같은 거 서점 같은 데 보니까 했거든요. 아, 네. 근데 페이스북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이번에 사상과 일치돼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조그만 서점 있죠. 동네 서점 같은 데서 했어요. 아. 그래서 뭐 지방 뭐 서울에서는 교보했지만 지방에는 본인이 아는 지인들이 하는 뭐 작가나 아니면 뭐 지인들이 하는 조그만 서점에서 이제 해서 자기 매출 올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의미 있는 또 담아주고 이러는데 그런 것도 좀 되게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 어디서 있던 스토리, 그러니까 뭔가 소개해주는 스토리, 그리고 이분의 경험, 그리고 이분의 생각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많은 스토리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스토리 하나씩만 한번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먼저 할게요. 스토리가 엄청 많잖아요. 저는 이제 여기 보시면 중간쯤에 그 렌착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티베트 우화에 관련된 일화를 쭉 되게 길어요. 근데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이제 히말라야 어느 골짜기에 수달이 사는 호수가 있는데 이 수달이 물 속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수면으로 헤엄쳐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호숫가 나무 위를 배회하던 올빼미가 재빨리 내려와서 수달의 손에서 물고기 낚아채거든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수달은 물고기 잡아주고 올빼미는 거의 잡아먹고. 그럼 이상하잖아요. 이게 무슨 관계도 아니고 부하라 뭐 상사 직원 이것도 아니고 뭐 아니면 뭐 주인과 하인 관계도 아닌데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달이 아무것도 자기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얻어가지지 않는데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헤어나오지 못하거든요. 갖다 바치는 거네요. 그렇죠. 올빼미가 일진이네 일진. 네. 땅 셔틀이고. 매우 불균형이고 불공평하잖아요. 네. 올빼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자기는 뭐 그냥 맨날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수달은 그 올빼미를 벗어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오히려 올빼미가 없으면 이 올빼미가 왜 내가 잡은 걸 안 먹지 이러면서 오히려 떠나지 못한대요. 그래서 오히려 그 올빼미 근처에서 계속 물고기를 잡아서 평생 그 관계를 유지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 우화에서는요, 이 수달과 올빼미의 관계를 티베트어로는 렌착이라고 한대요. 그 렌착은 간단히 말하면 전생의 빚. 그러니까 전생이나 그 전전생에 수달이 올빼미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 갚는 중이라는 거예요. 전생 얘기하니까 제가 일진이 빵 셔틀을 뭔가 이렇게 그것도 전생인가? 그러니까 뭐 적당하게 뭐 이용해 먹으려고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들으면서 이게 가족 같은 관계가 아닐까. 남편과 아내. 남편과 아내가 사실은 뭐 문제가 좋은 부분도 있지만 문제가 있는 부분도 뭐 다양하긴 한데 뭐 어떻게도 안 되잖아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적으로 불만이 있어도 계속 계속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계속 뭔가 해야 되고 그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뭐 요즘엔 뭐 헤어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계속 그게 유지되면서 근데 이제 그게 저는 결혼하는 사람들은 전생에 다 서로에게 빛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만나게 했고 그래서 전생에 업보야. 그래서 지금 힘들더라도 그냥 그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수달하고 올빼미처럼 그냥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우리 월급 바치고 부인한테 보내주고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자식도 마찬가지. 자식도 렌착. 그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쭉 읽다 보면 마지막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관계 얘기를 하는데 되게 좀 의미가 있었어요. 뭐냐면 관계의 이제 가지치기를 얘기하거든요. 관계의 예. 가지를 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다라고 올빼미처럼 사실 그런 관계만 계속 가다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너무 의미 없는 것도 많고 하는데 사실은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관계가 순수한 기쁨을 주는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자리하고 있는가, 자기 희생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결과와 성장을 가져다 주는가. 이 세 개의 질문을 하고 만약에 여기에 해당이 되면 당연히 계속 만나야죠. 근데 해당되지 않으면 작별한다. 이건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 세계에 무슨 죄를 져서 이 인간하고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 지인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나에게 이런 것들 주지 않으면 그냥 과감하게 정리하고 내가 오히려 훨씬 더 내 마음이 편하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게 이제 티베트 불교 스승들이 말하는 거래요. 정리할 수 있는 관계가 있고 정리할 수 없는 관계도 있잖아요. 근데 뭐 사실 부부라고 해도 이런 거가 이혼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선이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이건희 회장님은 처자식만 뭐 아들 뭐 자식과 마누라만 빼고 다 바꿔라 이렇게 얘기할 땐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게 아들하고 마누라다 이렇게 설정한 것 같은데 아무튼 선이 정도 어느 정도 있다. 그렇죠. 바꿀 수 있는. 이 이후의 마지막에 이거 뒤집어서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 렌착을 끊는 또 하나의 기준은 이것이다. 나는 내 삶에 중요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능력이 있다고 믿는가? 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면 가지치기를. 네, 이건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뱀을 극복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네 인생에서도 뱀을 만날 수 있잖아. 뱀을 극복해야 돼라고 한다면 왠지 묘하게 나는 그걸 극복해야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인생에서 그 사람을 피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곧 그 사람이 안 나타날 것 같아? 하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그렇다면 그 사람하고 뭔가 극복해야 되나? 이 생각이 늘 뭔가 보이지 않는 숙제처럼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을 안 볼 수 있다면 안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힘들었던 사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딱 떠올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듣냐면 너가 너 인생에서 그런 사람 또 없을 것 같아? 또 극복해라고 뭐 얘기를 해요. 그게 또 나를 위한 거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 과연 이것이 나를 위한 건가?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그 사람을 40년 넘은 인생 동안 처음 봤다고 한다면 앞으로 40몇 년 후에 또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내가 그 사람을 극복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가지치기가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관계 가지치기란 말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네요. 네. 확실하게. 그래서 그때 예전에 박재현 씨가 했던 얘기 중에서 하나가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당신에게 축복입니다라고 했던 게 굉장히 위안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와이프하고 자녀는 못 바꾸지만 저는 늘 핸드폰 케이스를 바꿔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핸드폰 케이스밖에 없어. 하면서 이렇게 너무 슬프다. 아이고 뭐 그렇게라도 사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는 뭐 애덤 그랜트가 기브 앤 테이크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최정상의 기버들이 있는데. 성공의 사단의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도 기버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쵸. 둘 차이가 아마 지금 얘기한 가지치기를 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의 차이 이런 거일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가지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운 거 저는 아니죠. 우리는 당연히 아니죠. 우리는 크게 성장을 주잖아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거나 열 받을 때 어떻게 푸느냐. 제가 최근에 발견한 게 있어요. 뭘 발견했냐면 우리가 영어를 가지고 영어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I love you 하잖아요. 그러면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내 모국어로 해야 돼. 이게 사랑해 라든지 뭔가 싫어 라든지 뭔가 내 모국어를 해야지 그게 이제 제대로 전달되는 느낌을 받잖아요. 내 감정하고 이게 드러내는 것처럼. 그래서 내 감정을 풀 수 있는 언어가 있더라고요. 내 감정을 풀 수 있는 언어. 풀 수 있는 언어. 그 언어가 뭐냐면 욕이에요. 욕. 나는 그것을 욕하면 좋아져요?
그게요. 놀라운 일인데. 시원해? 맞아요. 시원해져. 내가 이걸 그러니까 우리는 욕을 안 한 지 꽤 오래 됐잖아요. 수십 년 동안 이제 욕을 안 하고 살다 보니까 진짜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욕이 잘 안 돼요. 욕이 잘 안 되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뭔가 욕을 해보면 어떨까? 우리가 관계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전부 다 뭐냐면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치유하려고 하고 있고 그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굉장히 고상한 말로 이렇게 포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좀 흠집이 나더라도 내가 좀 그 사람을 욕을 해보면 어떨까? 욕을 그 사람한테 직접 해요? 아니면 혼자서 해요? 혼자서. 근데 대신 중요한 것은 주변에 사람 없이. 그러니까 혼자 골방에서 골방에서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욕을 한번 해봤는데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그러면서 소환을 했어. 그 소환해가 좀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환해서 이제 우선은 줄 세워가지고요. 이 사람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욕을 막 해. 하고 나서 나니까 좀 괜찮아. 그러니까 제가 100이라는 게이지가 있다면 욕을 하고 나니까 한 70, 60 이렇게 줄어들더라고요. 야, 이게 욕이 우리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모국어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있었어요. 그러네요. 코인 노래방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코인 노래방 조그만한 이렇게 박스 같은 데 들어서 애들이 막 노래 부르던데 네. 그런 거 해가지고 욕하는 방을 하나 만들면 코인 노래방에서 욕해도 되죠. 코인 노래방에 들어가서 그냥 욕하는 음악 틀어놓고 욕을 막 하는 거니까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막 욕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을 것 괜찮다. 같아요. 네. 그래서 욕은 감정을 풀 수 있는 언어다. 모국어다. 한번 해봐야겠어. 진짜 해봐야겠어요. 네.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해보니까 우선은 욕이 이게 되지 않으니까 단어 선택이 100개 안 돼요. 이게 단점이긴 한데. 그거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다. 재밌겠다 그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 욕을 합시다. 네. 감정을 풉시다. 감정을 풀자. 그 사람한테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혼자서 골방에 들어와서.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편해지고요. 내향적이 되지 않고 약간 외향적이 되는 것 같은 느낌? 이런 혹시 느낌. 와이프는 아니죠? 위에서 하시죠. 자, 코치님. 네. 인상적인 스토리. 제가 인상적인 스토리는 류시아 씨가 이제 사과 이야기가 나와요. 사과가 독자 중에서 한 분이 자기가 아는 농장이 있다고 사과를 늘 보내줘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서 사과를 먹으면서 언젠가 이 사과도 끝날 것을 알지만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더불어서 어떤 아잔차 스님의 어떤 그 사례를 얘기해줘요. 그래서 태국의 아잔차 스님에게 누가 물었어요. 뭐냐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변화하고 그리고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별과 상실은 우리 존재에 내재되어 있다. 그런데 어떻게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죽을 거고 이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잔차 이 스님이 그 사람을 탁 바라보면서 탁자 옆에 놓인 유리잔을 보면서 얘기를 해요. 뭐냐면 나는 이 유리잔을 좋아합니다. 이 유리잔에는 물을 마시고 그리고 이 유리잔은 놀라울 만큼 훌륭하게 물을 담고 있으며 햇빛을 받으면 반사됩니다. 그래서 두드리면 투명한 소리가 내고요. 이런 유리잔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나에게 이 유리잔은 이미 깨진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깨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리잔의 속성 안에는 필연적으로 깨어짐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보니까 사람의 속성 안에는 필연적인 죽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해진다. 그래서 모든 순간이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만큼 더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그 사람이 깨어지면 어떡하고 이별하면 어떡할거가 그걸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을 하고 오히려 행복해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니까 톨스토이 얘기 있잖아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고 순간은요. 그리고 중요한 사람은 바로 당신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중요한 일은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아마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그 순간을 정말 이렇게 함께하는 것. 그것만큼 영혼을 우리가 그런 어려운 것과 이런 미래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소중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좋은 말인데 그렇죠. 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제일 중요한데 우리 항상 그 다음 날 그 미래를 걱정하잖아요. 네.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저도 좋았어요. 이거. 나는 좀 있다. 나는 어차피 죽는다. 네. 나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즐겼다기보다는 오늘을 가치 있게 그렇죠. 충실하게 가치 있게 살자. 네. 너무 어려운 일,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어려운 일인 거라서 심리적으로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비슷하게 한번 제가 과정을 진행할 때 종이를 접어보라고 했어요. 우리 종이를 접어서 명패를 만들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뭐 3번 접어서. 그래서 종이를 접어보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근에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종이를 한번 접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종이를 접는데 한 5분 걸리시더라고요. 한 10초면 다 접는데 5분 동안 딱 접으시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뭔가 집중하고 몰입하니까 그런 힘든 게 다 없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그 조금만 명상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명상도 네. 그런 뭐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에 집중하는 거. 근데 집중해서 그거 잊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냥 이 순간에 다 느꼈는데 다 끝나고 나고 다시 집에 갈 때 다시 또 생각나. 네.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이럴 때. 그래서 계속 집중해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다른 생각을 또 막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원숭이로 생각하지 마라 하고 보내잖아요. 명상하면서. 그러니까 나 원숭이 생각 안 하면 될 것 같은데 자꾸 근데 원숭이가 자꾸 생각나. 맞죠. 다시 스승한테 가서 원숭이가 자꾸 생각나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부터 원숭이만 생각해라.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원숭이만 생각했는데 딴 생각도 같이 들어. 그래서 명상은 딱 그 하나만 생각하는. 그래서 그 하나 집중하고 그 하나가 현재 내 지금 이 자리 이곳이 집중할 곳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마음 챙김 명상 해보고 싶어요. 정식으로. 네. 저도. 명상이 우리 전에 타이탄의 도구들을 보면은 성공한 그 사람들 사람들의 특징들이었죠. 가장 큰 공통점 명상이었죠. 네. 명상이 이제 그 음악을 틀어놓고 뭔가 심신의 어떤 이렇게 뭐 좀 안정시키는 명상도 있는데 그 다른 명상은 이제 불교적 명상은 생각을 없애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한 곳에 호흡에 집중한다든지 어떤 생각에 어떤 하나에 집중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명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후자인 명상이 아마 우리에게 우리 삶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네. 내가 내 신체 중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게 뭐 심장이 뛰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숨이래요. 폐래요. 폐. 폐만 내가 조절할 수 있대요. 숨을 이렇게 조절함으로써 내 신체 기관 중에서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게 폐인데 사람의 그 호르몬 같은 게 나오는 부신 이런 게 콩팥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네. 가장 기본적으로 거기에 영향을 주면은 피로 거기서 한번 걸러지는 피가 몸 전체로 쭉 퍼지기 때문에 사람은 스트레스나 이런 거 보면 몸 전체에 영향을 팍 받는데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폐를 조절해가지고 그것을 조금 완화시키든지 아니면 긴장을 더 갖다든지 심호흡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 심호흡이 유일하게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명상 좋습니다. 네. 제가 인상에 남는 그 스토리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어떤 길을 가든 그 길과 하나가 되라.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유시아 씨의 그 직접적인 경험이었는데요. 대학 선배가 한 명 있었는데 딱 보니까 유시아 씨는 대학교 때 장발에 완전 거지처럼 하고 살았나 봐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네. 지저분하고 뭐 이렇게 그 장발에다가 옷도 씻지도 않고 막 슬리퍼 찍찍 끊고 다니고 막 이렇게 사는 것 같고 잠도 그냥 학교 대충 이렇게 잠자고. 근데 선배 중 같은 과 선배 중에서 양복에 정장을 딱 입고 다니는 선배가 항상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선배가 이렇게 어디 자기 신문사의 편집장이었는데 신문에다가 이야기한 거죠. 저렇게 거지처럼 하고 다니는 유시아 씨를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뭐 저런 모습을 뭐 좋냐 나쁘냐 막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니까는 되게 열받아가지고 둘이서는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사이가 됐대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는 정말로 거지처럼 하고 다니고 잠잘 때도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대충 자고 하나는 맨날 와이셔츠 다려서 양복 정장 딱 입고 다니고 그런 두 명의 사람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한 사람은 되게 네. 가난한 집 아들이고 하나는 되게 부잣집 그쵸, 아들일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아무튼 둘이 그 이후로 만날 시간이 없었고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그 선배는 석박사 과정을 가가지고 그 모교의 교수가 됐대요. 근데 그리고 유시아 씨는 시인이 되고 뭐 나중에 인도로 가고 명상하고 뭐 이러면서 살았다는 거죠. 20년이 지나가지고 어떤 그 좌담회 같은 데 프로그램에
유시아 씨는 초대돼서 가고 그 사람은 아마 패널 같은 걸로 뭐 질문자 이런 걸로 와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됐나 봐요. 그리고 나서 방송 찍으니까 뭐 옛날에 뭐 기분 나빴어도 같은 학교 선후배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마디 같이 뭐 저녁을 먹든지 같이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그때 얘기를 하면서 그때 알았대요. 이 선배는 왜 그렇게 양복 정장을 입었냐면은 가난한 집 아들이어가지고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학교 신문사에 편집장을 해야지만 이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유지하려고 항상 깔끔한 척하면서 다녔다 이런 거죠. 못 살았네요. 그 선배도 잠잘 데가 없어서 그냥 학교 거기서 그냥 쇼파에서 잠자고 학보사에서 자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자기의 일화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딱 보면은 누구는 되게 뭐 삐까뻔쩍하게 보이기도 하고 누구는 별 볼일 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누구는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누구는 저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들이 어쩌면 다 비슷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맞아요. 그 내밀한 모습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봤을 때는 너무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어떤 고통이 있는지. 왜 저를 보고 있어요? 제 얘기예요. 아니면 굉장히 부유해 보이고 좋은 옷 입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정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고, 그렇죠. 정말 허름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는데 가진 돈이 엄청 많은 사람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건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최고의 페이지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최고의 페이지. 최고의 페이지. 제가 할게요. 중간쯤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그 괴물 이야기 의화에서 같이 나오는 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아무래도 이런 명상과 좀 관련된 페이지예요. 마음속에 찾아오는 생각과 감정들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협력자로 만드는 것이 명상의 기술이다. 마음을 관찰하는 데 도움을 주는 협력자로 그때 우리는 알게 된다. 나는 잠시 화가 났을 뿐이지 화가 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잠시 두려울 뿐이지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며 잠시 슬플 뿐이지 슬픈 사람이 아니다. 본래의 나는 맑고 고요한 존재이다. 우리는 어떤 감정보다 더 큰 존재이기 때문이다. 새가 날개의 크기에 상관없이 멀리 창공을 나는 것처럼 다정하게 맞이하지 않으면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은 어둠 속에 갇혀 괴물이 된다. 여인숙의 깨비와 망자와 토리가 불을 끄면 공포의 괴물로 변하는 것은 나는 원치 않는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죠? 뭐 슬프거나 화가 나가 누굴 미워하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감정.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났을 뿐인데 화가 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사실 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걸 구분 못하니까 나는 뭐 화가 나가서 미워하고 저 사람을 저주하고 짜증나고 하니까 계속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래서 이제 멘탈이 굉장히 무너지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우리 명상에서 얘기하는 그냥 나는 나고 나는 단지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났을 뿐이야. 그냥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분리를 해서 이 화가 난 걸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그것을 분리해서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걸 없애지 못하고 내 몸속에서 건강도 나빠지고 힘들어지고 막 피곤하고 지치고 술 마시고 그러면서 더 파괴를 시키는 것 같아요. 전 이거 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이제 이런 건데, 결국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그리고 멘탈과 이 감정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으면 사실 건강한 삶을 살 수 없다. 오히려 신체적인 건강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런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 그때 이제 명상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 이거 뽑았어요. 우리도 그 아이 때문에 힘들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 때문에 힘들어요. 이러면 그때 박지현 씨가 했던 얘기 중에서 하나가 그때 선생님께서 뭘 물어보냐면 그분은 어떠세요? 어떤 사람이세요? 이런 식의 분리를 시킨다는 거죠. 내가
아이와 붙어 있던 것을 분리를 시킴으로써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서 본다면 우리도 보면은 어떤 생각이나 좀 열받았을 때 화가 내가 돼버리잖아요. 나와 화가 같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면 그 자살하려고 하는 어떤 생각이 거기 꽉 꽂혀있기 때문에 그냥 자살해버리는 게 있는데 그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대요. 그 질문이 뭐냐면 당신 자살하려고 하실 겁니까? 자살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걸 물어봐야 된대요. 당신 자살하려고 하는 겁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면 자살하려고 하는 자신을 약간 객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죽으려고 하는 건가? 이런 부분을 돌아보게 하는. 그래서 그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봤을 때도 마찬가지듯이 나도 나는 화나 이런 것보다 더 큰 존재인데 화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나를 좀 너무 작게 만들지 않았나? 저도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와닿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네. 코치님 해주시죠. 네. 제 최고의 페이지는 관계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그 사람이 좋아서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 자신이 좋아지고 가장 나다워지기 때문이다. 또 누군가를 멀리하고 기피하는 이유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 자신이 싫어지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저는 이걸 보면서 관계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통찰력을 주는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좋아.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재밌어. 이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나 자신이 좋아지고 가장 나다워지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이제 통찰력 있는 문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관계라는 부분을 떠올릴 때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좋은 사람으로 비춰야 될까가 아니라 그 사람은 스스로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꾸로. 네, 그래서 내가 관계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한번 떠올려 보니까 그런 게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이제 제가 아는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던데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이제 친정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뭔가 김치도 갖다 주고 이런 부분을 하니까 몸도 안 좋으신데 왜 자꾸 갖다 주냐고 짜증을 내는 거죠. 짜증을 내니까 결과론적으로 두 사람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돼버린 거죠. 근데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된다면 그 딸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마음에 안 들었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 김치를 준비하는 부분이 행복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딸이 해야 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엄마에게 오히려 김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 그 행복한 시간을 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시간을 마련하고 그걸 통해서 엄마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복해하고 가장 좋은 선물은 뭐냐면 그것을 내가 엄청나게 맛있게 먹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감탄하는 것, 그것이 아마 최고의 선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꾸 부모님한테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오히려 뭘 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한도 내에서 그 어머니가 행복해할 시간을 자녀가 마련해 주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고생해서 가져오니까 엄마 힘들게 왜 이거 갖고 오냐고 먹지도 않는데 나 이거 다 버려 이러지 말고 그냥 어머니 너무 고마워요. 어머니 맛있게 먹을게요. 그러고서 이제 버리더라도 다시 어머니 말 안 하고 다 버려. 근데도 그렇게 얘기하면 어머니가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자식에 대한 내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앞으로. 젊은 우리 젊은 청취자님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를 한번 떠올려 본다면 그 사람이 정말 자신과 있는 부분에서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답게 되기 위한 부분을 떠올리지 않고 자꾸 이슈에 포커싱하면 왜 힘든데 왜 자꾸 해? 왜 저걸 해? 이런 관점이 좀 더 넘어가서 관계라는 부분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최고의 페이지로 뽑았습니다. 그 문장이 있는 그 에세이 제목이 나는 너와 함께 있을 때의 내가 가장 좋다. 네.
이 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말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되겠다. 네. 그렇죠. 자, 제가 뽑은 최고의 페이지는 실제로 페이지는 121페이지인데 앞에 이 내용은 나의 품사라는 내용입니다. 나의 품사, 뭐 명사, 동사, 형용사, 뭐 부사 이런 품사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품사는 흐르는 강처럼 순간순간 변화하는 동사이다. 나는 나의 지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순간에 있습니다. 만약 내가 시인이라는 호칭을 존재의 고정된 틀로 지니고 다닌다면 그것은 죽은 명사가 된다. 죽음만이 유일하게 동사가 될 수 없는 고정 명사이다. 내가 신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 오히려 나는 자유로움을 느낀다. 오직 모름과 모름일 때 존재와 존재로 마주하는 일이 가능하다. 순수한 있음과 순수한 있음으로. 이 부분인데요.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고정되게 자신을 뭐 생각하지 말고 뭔가 좀 다양하게 바뀔 수 있는 동사처럼 생각해 보자 이런 겁니다. 근데 뭐 명사형으로 사는 것보다는 동사형으로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네. 우리 난 유 대표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행도 좀 한번 가보고 네, 뭐 그런 맞아요. 것처럼 항상 새롭고 변화되는 모습의 나를 꿈꾸면서도 사실 그렇지 못하고 사는 부분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품사를 생각해 보니까 아는 품사가 없어요. 명사하고 동사하고 또 하나 생각나는 게 형용사더라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꾸며주는 형용사 정도로만 자꾸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본인이 본인 주체를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아무튼 동사처럼 좀 살아야겠다. 내가 주인공이 돼야죠. 내 삶에서 주도권을 잡고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역동적으로 내 삶을 역동적으로 살아가면서. 가져가야죠. 근데 아무튼 자신의 하나의 역할에 고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성숙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기억나는 게 우리 아들이 우리 아주 어렸을 때 자기 우리 2살 차이의 여동생이 있는데 어려서 얘기하고 할 때 네가 오빠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오빠야 막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어디 다른 분하고 이렇게 했는데 얘가 우리 아들이에요. 저 인사하니까 그래 너 누구니 그랬더니 저 오빠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 우리 아들이야 그랬더니 나 아들 아니고 오빠예요. 저 오빠예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역할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때 하는 거다. 우리가 그냥 이 순간만 사는 게 아니라 계속 살아가잖아요. 그때 자신의 역할을 좀 바꿔가면서 사는 게 동사형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꿈을 찾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미래의 직업, 커리어를 얘기할 때 저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사가 될 거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명사라는 부분에 갇혀 있다 보면 그러니까 난 의사야. 근데 어떤 의사가 없는 그냥 의사가 돼버리는 부분들이 아마 여기서 얘기하는 그 생명력을 잃게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저는 하나 더 이거 이제 상관없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혹시 이 책 읽으면서 인도 가고 싶지 않으세요? 바라나시? 인도를 가고 싶었어요. 유시아 씨 책을 읽으면서 사실 인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거기 인도 바라나시 나오잖아요. 그 뭐죠? 짜이인가요? 짜이 먹으면서 글도 쓰고 하는데 거기서 그 짜이를 먹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나는 또 궁금한 게 이 아저씨는 왜 인도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어떤 영성이나 철학이나 명상 이런 게 굉장히 발달했대요. 특히 그 바라나시가 명상의 최고의 성지래요. 그래서 그 많은 세계인들이 와서 정신적인 것에 이끌렸다. 그렇죠. 정신적인 그런 것. 그래서 나는 그게 뭔지 좀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정신적인 이런 많은 그 유명한 정신 지도자들이 다 인도 출신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과연 무엇이 있을까? 굉장히 여행자들 얘기 들어보면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뭐 호텔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되게 불편하고 막 더럽고 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 느껴지는 힘이 있대요. 에너지가 정신적인 소울을 완전히 압도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어도 안 간다고 다시는 이런 분도 있고. 그게 좀 지저분하고 그러면 네. 왠지 끌리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여행 뭐 놀러 가고 힐링 이런 관점보다는 약간 좀 그런 정신적인 걸 찾아가는 그런 술의 어떤 그런 느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행을 이렇게 수십 개국에 이제 다니시면서 여행하시는 분이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무엇을 만나고 싶냐면 그 여행 속에서 나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네. 저도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를 찾는 여행. 인도로 가야지만 그거를 찾는 게 아니라 지리산을 뭔가 이렇게 있죠. 한 일주일 정도 쭉 다니면서 한번 명상을 계속 한번 해본다든지. 근데 기운이 다르대요. 실제로 느낌이? 여행 때 보면은 국내 여행 해도 되잖아요. 우리나라 비슷한 거 많거든요. 이러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연 환경도 다르고요. 사람도 다르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또는 보이는 것에서 내가 자유롭지 않으니까 그렇죠. 뭔가 더 많이 자극을 받을 그리고 수도 또 그 있겠고. 지역 나라의 지역마다의 그 느껴지는 기운이나 그 영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거기 가야만. 예전에 제가 원네스라는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약간 그 인도 쪽에 이런 정신적인 그런 교육이거든요. 그 뭐냐면 내가 하나 어떤 걸 탁 의지를 끄집어내서 그 생각하면 그 이뤄낼 수 있다 이런 건데 놀랬던 게 뭐냐면 거기 그 한국에서 받았어요. 우선 2차는. 근데 기본 과정인데 너무 놀란 게 뭐냐면 그냥 강사가 와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인도랑 그 화면 위성으로 연결을 했어요. 그것도 생으로 라이브로. 그래서 갑자기 이거 왜 이랬더니 이게요. 그 똑같은 뭐 강의 명상 같은 거 하는 건데 강의도 좀 하고 근데 거기 있는 그분이 해야 그 기운이 온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어차피 스크린 아니에요. 스크린인데 무슨 사람이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막 동시통역인데 잘 이게 좀 잘 되지도 않고 저는 좀 별로였는데 어쨌든 그런 걸 갖고 있더라고요. 그게 정신세계 어떤 연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급 과정을 가면요. 직접 거기 가야 돼요. 인도에 가서.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닌 것 같다. 네. 우리가 인도는 한번 고민해 보시죠. 바라나시는 한번 가고 싶어요. 네. 한번 우리 나중에 배낭여행 한번. 그렇게 확답을 안 하시네. 마음에 없는 것 같아. 좋은데 네. 일단은 이렇게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해야지 또 7단계까지 도전할 마음이 생기는데. 그러면 인도는 몇 단계예요? 인도는 한 7, 9 정도 좀 높은 단계인 것 높은 같고. 단계? 네. 그럼 그 전에 저기 네팔하고 할까? 네팔? 2, 3, 4 정도까지라도 좀 하고 나서 트레이닝을 해야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돌아왔어요. 네. 자, 이 책 뭐 오늘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네. 이 책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이게 사실은 이분이 이제 명상과 더불어서 이게 사실은 불교라는 부분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는 사실은 힌두교예요. 네, 힌두교? 그래서 힌두교 뭐냐면 이게 윤회 사상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힌두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불교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게 없어요. 아니 불교가 윤회 사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불교가 윤회 사상을 얘기하지 않고요. 전생이 있다 그런 거가 아니에요.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그 거죠. 힌두교예요? 네, 힌두교에서 얘기하고 힌두교에서 이제 그 부처의 상을 모시고 그거에 대해서 믿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상에 대해서 믿고 하는데 부처가 죽을 때는 나를 믿지 말고 법을 쫓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그 법을 쫓아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상을 믿게 되는. 그래서 후대 오면서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는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학문이지 종교가 아니다라고는 어떤 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불교가 종교잖아요. 네, 불교는 종교인데 불법이라고 하죠. 불교하고 불법을 네. 나눠야 한다.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힌두교와 뭐가 불교고 뭐가 그거냐라고 한다면 또 그걸 또 사람마다 또 다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그 부처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명상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깊이 가보면 종교와 좀 다른 영역에 좀 어떤 걸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던 책이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한테는 되게 좀 색다른 그런 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힌두교 뭐 이런 네. 거가 저는 약간 영성을 좀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좀 지성적이고 뭐 과학적이고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듣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힘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영성을 한번 좀 가져보자. 네. 네. 저도 명상을 영성이라고 했는데 저는 명상에서 많이 생각도 했어요. 항상 명상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통해서 더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더 좀 그런 소울 쪽으로 좀 깊이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글을 굉장히 저는 사실 저희가 책을 쓰지만 사실 지금 저는 우리는 실용서를 쓰잖아요. 근데 약간 이게 문학적인 뭐 수필이나 시 이런 걸 쓰고 싶은 생각이 저 확 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남들이 읽었을 때 마음의 감동을 이끌어주는 그리고 폭풍이 잔잔한 폭풍이 막 올라오는 그런 글을 쓰면 좋겠다. 그래서 미래 희망으로 꼭 저도 산문집을 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너무 이 제목도 사실은 좀 촌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좀 직설적인 것 같으면서도 오히려 좀 투박한 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런 제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한번 다 같이 외치고 끝나는 걸로 하시죠. 네. 시작.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